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 잠시 뒤에 열릴 텐데요. 이 자리에 또 다른 전문가 모셔서 계속해서 저희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약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그 정도 있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동 선언문도 발표라고 할 텐데 똑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이 좀 담겨 것으로 보이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이제 양국이 공동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네.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에서 안보 긴장의 가장 중요한 위협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한미 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옵션이 그동안 논의됐습니다.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 및 소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1968년도 핵 비확산 조약에 어긋나는 그런 변화니까요.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NPT 체제를 미국이 준수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나토식의 핵 공유 시스템을 한미 동맹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제안을 미국이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핵 확장 억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미국이 핵 우산을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핵무기는 단일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핵무기를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 국가가 핵 공격을 받거나 핵 공격을 받을 위협이 있을 때만 사용하지 다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유일 목적 정책을 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이 단일 목적 핵무기 전략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한 발을 물러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에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핵 확장 억지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디까지 합의를 하고 어디까지는 거부를 할지 그것이 아마 지금 소수자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또 이 자리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의 이 공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을 분석들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롭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총평인 것 같습니다. 시간도 기본적인 예정된 시간을 조금씩 넘기고 있고 네. 한미 정상 간에 충분한 또 깊이 있는 논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큰 그림에서나 작은 그림에서나 걱정했던 것들이 좀 기우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작은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자면 우리 윤 대통령께서 검사 생활만 하신 분인데 예. 과연 잘 소화해내실까 뭐 이런 걱정도 했는데 어제 평택 연설을 보니까 뭐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이 안 되고요. 큰 그림에서는 우리 봉 교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제일 중시해서 보고 있는 대목이 동맹의 새 출발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지난 정부 동안에는 뭐 친북이나 친중 쪽에 아무래도 치중을 하다 보니까 동맹에서 좀 이렇게 소원해진 부분들이 많아요. 네.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논해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하고 동맹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쏘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역시 핵 문제죠. 뭐 저는 제가 평생을 핵 문제를 다루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참 많은데 이것도 이따가 시간을 더 주시리라고 제가 믿고 뭐 간단히 한 말씀만 예. 이렇게 하면
북한의 핵 닥트린, 핵 전략이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상당히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소위 이제 대남 선제 핵 사용 불사 원칙까지 천명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우리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은 잘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략의 변화가 이제 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독자 역량과 동맹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아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는 더 이상 비핵화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예.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거기 매달리면 안 되죠. 억제를 해야죠. 균형을 맞추고 억제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이런 대전환이 이루어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 그것으로 핵 우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사실 그것도 이제 확대 억제, 뭐 군에서는 확장 억제라고 부르는데 저는 확대 억제라고 부릅니다. 이 확대 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구산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게 저는 종전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미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당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대남 선제 핵 사용 불사 원칙을 이렇게 천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입장을 최근에 바꾸었고요. 예. 이제 이게 과거에는 뭐 전술핵 재배치가 그러면 우리 땅에 미국 핵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반발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개념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토에 재배치되지 않아도요. 뭐 이 동해 바다에 핵을 탑재한 미국 전략 잠수함이 상시 배치될 수도 있고요. 북한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전술핵들이 이 괌이나 인근 지역에 배치되어도요. 훨씬 해구산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찬반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좀 네. 같이 하시는 네. 것 같네요. 봉 의원님, 이번 정상회담 앞두고 가장 많이 등장했던 용어, 단어 중에 하나가 IPF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어떤 목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더 확실해진 것은 이제 경제와 안보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 경제가 안보의 필수 조건이고 안보를 위해서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같이 공유하는 국가들과 기술 및 정책 협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기정사실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IPEF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아시아 회귀 전략을 추구했고 그중에 경제적인 측면이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체였는데 불발로 끝나고 말았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중국은 계속 부상을 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꼭 다른 위중한 사태가 중동이라든지 유럽에서 발발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핵 개발, 아랍의 봄,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변화 이런 걸 해서 중동 전문가들과 아시아 전문가들의 만남 회의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기 어렵다. 언제 회귀할지 모르겠다. 예. 근데 아시아 회귀 전략의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이 컬트 캠벌, 지금 인도 태평양 조정관입니다. 네. 대학관 안보보좌실에.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 TPP를 대신해서 이번에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을 꼭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를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샤론 유안
재무부에서 이전에 TPP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샤론 유안을 도와서 돈 셰클포드 USTR 미국 무역대표부 그 동아시아와 그 퍼시픽 태평양 지역 담당관이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샤론 유안은 그 커트 캠벌 인도 태평양 조정관과 함께 그 정부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아시아 그룹을 창설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IPEF를 앞으로 18개월 동안 주요 참여국을 확정을 해서 출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년 2023년 11월에 미국이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APEC을 주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IPEF를 출범시키고 거기에 미국이 다시 한번 APEC을 미국에서 주최함으로써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미국의 APEC 정상회의를 2023년 11월에 주최한 다음에 2025년 11월 주최국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제 체제를 계속 출범을 하고 그 추동성을 이어간다 한다면 네. 미국이 주도하는 2023년 APEC, 미국이 주최하고 25년에 한국이 여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또 한국 입장에서도 이 IPEF와 APEC, 새로운 경제 체제 출범에는 사실 같은 배를 탄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동안 사실 이런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협력체들이 출범했었잖아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CPTPP 뭐 이것도 있었고 그렇죠. 뭐 RCEP도 RCEP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또 IPEF가 또 출범하는 것은 주도를 CPTPP에서는 미국이 주도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실패했고 RCEP에서는 중국 주도하이기 때문에 미국이 새롭게 해서 미국 주도로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새롭게 창설시키는 그런 협력체다 주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범하려고 하는 그 첫 단계에 우리나라가 함께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주 이러면 큰 되는 의미가 겁니까? 있죠. 그리고 시간표가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앞으로 18개월 내에 IPEF를 이제 창설해서 출범을 시키고 예. APEC을 미국에서 주최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을 하고 2년 후에 한국, 미국의 핵심 파트너 한국이 또 한번 공정하고 또 탄력성이 있는 국제 경제 질서를 창설하는 것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예. 왜 이렇게 알파벳이 많냐, 그러니까요. 외우기도 어려울 수 힘들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뭐 APEC도 해봤고 TPP도 해봤고 했는데 그때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된다고 생각하느냐. 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세계 시장 경제 질서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코비드-19라는 팬데믹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또 21세기에 아주 옛날 방식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할 줄 설마 그러리라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가를 전 세계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서로 단결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서 바이든 행정부가 주창한 IPEF가 예상 밖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장 화면을 좀 보면서 다시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50분을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예정대로라면 3시 50분에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강당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곳입니다. 지금 취재진들과 양국 수행원들은 지금 자리에 착석해서 양국 정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곳에서 정상 간의 또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용산 시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 찬반이 많았죠. 예. 네. 저도 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해야 될 이유도 많고 반대해야 될 이유도 많고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논리들이 섞여 있는 상태라서 저도 섣불리 칼럼을 쓰거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네. 뭐 일단 오늘 이 성공적인 이 행사 정상회담 행사를 소화함으로써 아마 이런 찬반론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저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걸 지켜보면서 저는 이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또 좀 다른 걱정을 하고는 있어요. 대통령과 우리 군 수뇌부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다. 이것도 사실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좀 쉬운 타켓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대통령께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데 과연 안전이 보장된 시설들이 확보되어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지금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 있는 뭐 B2 벙커 또 뭐 유사시에는 남태령에 있는 B1 벙커로 가서 지휘한다 뭐 이런 얘기들 신문에 많이 났는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로 차백을 해놓은 상태에서 폭발물들은 막을 수는 있지만요. 앞으로의 한반도의 전쟁은 화생방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뭐 철저한 차폐 시설과 생존 시설까지 다 갖추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시설들인데 과연 우리가 저런 걸 다 갖추는 상태에서 저렇게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앞으로도 정상회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돼 있을까 아닐 것 같다 이제 이런 걱정도 하고 뭐 좌우지간 이런저런 생각을 네, 많이 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모습을 봤을 때는 원활하게 잘 진행된 것 같다. 안도가 되지만 추후에 있을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앞으로 좀 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그렇습니다. 같다. 예, 그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시네요. 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소수자 정상회의라고 하네요. 소인수 회담. 네, 소인수 회담. 그것이 저는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인수 회담에 양측에서 대통령 포함해서 3인만 참석을 했죠. 네. 한국 측에서는 이제 김성한 안보수석 그리고 박진 외교장관, 미국 측에서는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다니엘 퀸트브리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참석을 했는데 그 한국 외교가 이제 외교부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소위 외교부 패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진 외교장관이 그 저 3명만 참가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의 주역으로 초청을 됐다는 것은 외교부를 통한 외교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재직했을 때는 소위 그 외교 장관이 NS에서 패싱당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2차례 있었죠. 첫 번째는 그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우리는 GSOMIA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결정을 강경화 외교장관은 공항에서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10월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발했고 NS 회의가 소집됐을 때 강경화 장관은 그 회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사실 그 국회에서 질의응답 때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서 안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를 했다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박진 외교장관이 정부 모든 부처를 대표해서 이 정상회담에 안보수석과 같이 했다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는 외교부를 통해서 하겠다.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러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직까지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확대 회담을 마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본 회담에서 제기된 의제 중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거나 뭐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는 그 반대로
한국이 중시하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좀 더 구체적인 이 합의안을 내놓기 위해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 회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예. 이걸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통상 공동기자회견문, 공동선언문 정도는 이 앞선 세 차례 회담을 통해서 이미 조율이 다 끝났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밀고 당길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어떤 한국이 믿을 수 있는 형태로 그 해구산 제공을 약속했는가. 즉 그 한국 그 보수에서 제기하는 대로 미국의 전술 핵을 90년대 이전과 같은 상태로 직접 한국의 영토에 배치하는 것, 그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이 그것을 수용했을 것인가,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해도 러시아와 그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조차 통과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이 계속 굉장히 보수적인 핵 확장 억지 전략만을 한국에 제공한다면 한국 입장으로서는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공동 선언문에 어떤 식으로 문안으로 표시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회담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좀 더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도 그런 메시지를 냈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낸 메시지가 이번 회담이 가지는 최대의 메시지는 아시아 동맹들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취지의 걸 다 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설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당면한 최대 위협이 이제 핵 문제고 우리 이제 봉 교수님께서도 그쪽에 강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북한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은 민족론을 내세웠어요.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북한의 대표로 내려온 사람이 장군님의 핵무기가 남조선도 지켜준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유행을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가 한국에서 퍼졌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이 우리를 향해 전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용이고 방어용이다 하는 논리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에 와서는 선제 핵 사용을 불사하겠다라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강이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핵 이론상에서 보면요. 네. 원래 미국과 소련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숫자의 핵무기를 가지고 냉전을 시작했을 때는 핵무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로 간주한 겁니다. 핵을 사용하면 이쪽에서 보복을 할 것이니까 온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전쟁이고 핵무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이게 소위 이제 초기의 핵 전략인데 그 이후에 60년대 후반부터 새로 발전된 전략이 핵 전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아니야. 핵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해. 소규모 핵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대규모 보복을 해서 전 인류를 망하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반론이 일어나면서 핵도 사용할 수 있다는 핵 전투 전략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예. 사실 그 연장선에서 전술핵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말이죠. 이 강대국들 흉내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북한의 이 핵 행보는 우리는 이미 핵 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봉 교수님께서 이제 해구산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이건 해구산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이 발상과 대응 체제 자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뭐 북한을 뭐 이렇게 도와주어서 핵을 포기시킨다. 뭐 제재를 해서 폭을 해기시킨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윤 대통령은 네.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네.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정부가 다 피력해온 건데 그 외교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보 실무를 다뤄야 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비핵화를 전제한 이 정책은 조금 잊어버리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북한 핵위협을 균형으로 억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뭐 삼축 체제, 전술핵 재반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중에 다 하나가 되겠죠. 예. 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저는 이 양국이 이런 이 북핵 대응에 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 김성한 외교 안보실장이나 우리 뭐 김태효 차장이나 뭐 제가 평소에 다 잘 알던 우리 선후배 학자들인데 네. 제 생각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예. 이런 얘기들이 이번 어. 정상회담에서 좀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예. 우리 정부의 요구가 바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그래서 핵의 전략 자산에 대한 배치 이 부분이고 이걸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두 분 다 해주셨고 실제로 이런 요구에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는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봉 박사님께서는. 예. 근데 그러면 사실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상호주의적인 것이다 보니까 서로 요구하는 게 있으면 미국 역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미국은 그러면 우리 정부에게 어떤 걸 요구했을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 거기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은 이제 거의 지정사실화됐고 그것과 비슷한 조치에 한국의 지지를 미국 측에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윤석열 정부한테 요구한 것은 사실 작년 5월 20일에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확인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는 그때 다 결정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그 공동 선언문을 부분만 읽어드리면 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또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은 남중국 해 및 여타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대목입니다. 네. 또한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삼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이미 한미일 삼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한국이 인정하였다는 것이 미국 측의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공동선언문이 나올 텐데요. 작년 5월에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과 대단히 흡사하지 않을까. 즉 공동선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새로운 윤석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미국의 그 관심은 미국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문재인 정부 거의 임기 말쯤에 바이든 정부가 함께 합의문을 작성한 내용이 있으니 정부가 바뀌자마자 또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럴 차원이었다 이렇게 가능성은 생각할 수도 없지만 있겠네요. 갑자기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 2021년 5월 한미 공동선언문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당혹스럽겠죠. 예. 바이든 행정부로서. 이번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을 중국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특히 IPEF 같은 경우는 대놓고 중국이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을 또 어떻게 만들지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는
이번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미국 역시도 뭐 대중 견제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담고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과연 중국과는 어떻게 관계를 또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지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그동안 누적돼 있던 많은 외교 안보 숙제들을 가지고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다급한 게 많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군을 도우면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이렇게 적대하는, 대적하는 이런 그림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어깨너머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가 항상 더 큰 문제였거든요. 중국으로,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뭐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포위망에 한국이 좀 더 적극성을 보여달라. 이게 아마 핵심적인 의제였습니다. 최근에 2, 3일 전에 미국 안에서 보도된 논의된 이 TV 토론 같은 데서 미국 전문가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니 해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중국이 핵심이다.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뭐 책임 없이 얘기해도 되니까 뭐 한국도 아니고 중국이라고 북한도 바로,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다. 바로 중국이라 그만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아마 우리의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 참여를 강하게 아마 압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우리 한국한테는 그럼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느냐 하는 큰 과제를 남기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저 역시 이 전략, 국가 생존 전략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많이 고민해 본 이슈이죠. 그 부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이 한국의 이 IPEF 동참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쿼드에 동참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반도체 이 공급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발을 깊이 들여놓으면 들여놓을수록 중국은 더욱더 적대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고 항의를 할 텐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겪고 지나가야 될 어떤 백신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중국에다 내다파는 수출품이 전체의 뭐 4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최대 수출 시장이고 많은 일자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다 저도 알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국가인 중국하고 비적대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중국을 화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대중 무역 의존도, 경제 의존도, 뭐 기타 의존도를 잔뜩 쌓아놓은 상태에서 가져가면 지금의 중국의 행태로 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나 이런 소위 팽창주의적 압력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의 항의를 받더라도 우리는 대중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경제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여기 IPEF에 참여하고 미국하고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항의는 우리 뭐 박진우 외교장관이 이미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게 어떻게 중국을 타겟으로 삼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건 부인하고 그리고 또 항의하는 걸 또 흡수할 건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한중 관계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다시 정착되도록 가야 돼요. 그럼 중국은 과거에 이런 우리나라가 미국과 좀 더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굉장히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까지 뭐 가하면서 배척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게 우리가 그 선후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1990년대 러시아,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우리 북방이 환히 열리고요. 우리한테는 신세계가 개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륙을 여행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교류가 되고 사실 그때 중국에 대한 생각은 저도 그렇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은 이웃에 있는 국가고 가까운 국가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연장이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대외 기조를 가져갔더라면 아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진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뭐 과거에는 뭐 화평 굴기 뭐 이제 도광양해 그러다가 이제는 주동자기 대국 굴기 그다음 중국 종합 패권 미국에 대해서 모든 분야 군사 경제 기술 무역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도전하고 있고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 위협을 가하는 소위 팽창주의 세력으로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선으로 따져보면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네,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펼친 기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봉 의원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또 중국을 택할 가능성 뭐 여기까지 다 아울러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 성향을 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보일 것이다. 이것을 이제 기정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한테는 숙제로 남게 되겠죠. 근데 제2인자로 명실상부한 왕치산 부주석을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파견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 프로토콜 상에서는 약간의 결례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제안했다는 것. 예. 이걸 본다면 시진핑 정부가 일단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는 각을 세우는 강경책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한국에 대한 정책을 정하겠다 이런 좀 신중한 태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 어떤 결실을 맺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책화될 때 중국의 반응이 그때서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김태호 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중국이 원인 제공하면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 때 경제 보복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부터 소위 삼불 입장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조치를 5년 동안이나 취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예. 고위급 회담, 즉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중국이 계속 냉정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5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성의를 보였는데 그동안 중국이 거기에 화답하는 아무런 행위를 안 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독자적인 행보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비판을 한다면 한국 국민과 정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예. 김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슈별로 양국 정상의 어떤 합의한 내용들, 논의했던 얘기들 쭉 보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뭐 짧은 시간 그냥 요약했습니다만은 미국 측과 한국 측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골고루 이렇게 잘 섞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성명 맨 먼저 나오는 연합 방위 태세 재확인 이런 건 우리 한국이 절실한 문제죠. 유사시에 미국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문제 이것도 한국이 요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좀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무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한다. 뭐 정치적 용어, 외교적 용어로는 뭐 이렇게밖에 쓸 수 없지만 사실은 북한은 대한민국이 지렛대를 가지고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이미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억제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북한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고 남북 협력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여기에 대한 협력 이런 거는 한국 측의 아마 주문 사항 같고요. 경제 기술 파트너십 강조한 부분은 한미 양국의 뭐 공통 이익 사안이지만
특히 이제 특정 핵심 기술, 반도체나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사가 반영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예. 에너지 공급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받는 건 우리한테 우리의 다급한 사안 같지만 이제 농축 에너지 공급 이런 문제는 네. 여전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그 비핵화 정책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서 보호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스스로 핵무장하는 건 반대한다. 이제 이게 미국이 지금까지 입장인데 거기에 보면 한미 양국의 주문 사항이 섞여 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전 협력. 이거는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이제 사장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죠? 한국이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아마 적극 협력할 겁니다. 이미 우리 원전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는 다른 조치를 내려졌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에서 어떤 원자로들을 만들어 놓고 사실 사장시킨 거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는 개선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간다. 이게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젠다였고요. 또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때 사실 잘 정리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이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기술 동맹, 보건 동맹 같은 좀 스페시픽한 분야의 동맹이 좀 더 추가적으로 강조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본 요약입니다. 예, 봉 의원께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 그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워싱턴에 가지고 발표했던 한미 정상 공동 선언문과 이번 공동 선언문을 치환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흡사하다 이런 내용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를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2021년 한미 정상회의에서 다 미리 해결을 해 주었다. 뭐 대만 해협의 안정, 평화, 미국이 주장하는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존중. 이렇게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작년 정상회의에서 들어주었고 그것이 선언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공동 선언문에 넣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도 또 미국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없었죠. 예. 그리고 작년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합의를 양국이 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또 의료 협력, 항공우주 산업 협력 개발, 그리고 원자력 그 기술 협력 개발. 이 내용이 다 이미 확인이 됐고 이번 공동 선언문에서도 다시 반복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작년 그 정상회담에서 다 처리를 미리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로운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된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에서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조건에 따라서는 그 필요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시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도 아니고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말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은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논의해보자기 때문에 한국은 명확하고 확실한 핵 확장, 그 핵 우산을 확인을 바랬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이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북한이 경제제재를 피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이제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국제 금융에서 자금을 탈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막겠다 이런 것이 읽히고 네. 마지막으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것을 미국이 환영하지만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 첫 시험 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해서 한국이 그동안에 약속한 것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같이 만들어냈던 그 합의문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예. 한국 대통령 이름만 바뀌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연도도 바뀌었습니다. 약간 차이를 느꼈던 부분은 그 북한을 대하는 그 기조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의 차이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보면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 정책을 만들겠다. 안보에는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기조가 조금은 더 강경해졌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읽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기조와는 조금 차이가 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리고 또 당선인 시절 동안 쭉 했던 발언들을 저는 이제 쭉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안보 문제하고 동맹 문제, 특히 이제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쭉 밝혀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대로 이번에 포함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옳은 얘기 같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은 북핵이라고 하는 당면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제 지금까지 하고는 달라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건데 지금 이제 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이 확대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표현 자체가 얼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하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동맹조약에 해구산이 없습니다. 해구산은 동맹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약상으로 발표해 온 건데 이거 동맹조약에 집어넣는 방안 이제 이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력이 실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 계속 위협이 증가돼 왔다는 이걸 한미가 같이 인식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태세가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이런 문제들이 실무 차원 대화에서 좀 보강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북한에 대한 뭐 비핵화 요구 그리고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이 표현들은 앞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동안의 어떤 특히 전 정부에서의 기조와 비교해 봤을 땐 좀 어떻습니까? 이전에 보수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작년 2021년 5월 공동선언문과 다른 것은 싱가포르 선언이 빠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도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도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의 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즉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 그것을 북한이 주장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북한이 그 2018년 핵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을 자체적으로 파기한 상황에서는 미국과 한국도 과거에 트럼프 정부 시절 때에 북미 간의 합의라든지 그때의 외교 협상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읽힙니다.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